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개회식부터 한복과 검은 상복을 입고 나와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차례로 만나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2일 화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어젯밤 중국 단둥에 도착했고요. 열차 속도를 감안하면 오늘 낮에 베이징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20시간이 넘게 걸린다는데 그 이유는 김 위원장의 열차가 일반 열차보다 무겁고 북한의 선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속 60km 정도밖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 이름은 태양호인데요. 방탄기능과 박격포 같은 무기까지 갖추고 있어서 말 그대로 움직이는 요새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차가 얼마나 크냐면요. 김 위원장이 작년 7월과 8월에 이 열차를 타고 평안북도 수해 현장을 방문해선 열차에 서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찍힌 사진을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신형 SUV 차량이 공간을 다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쪽에 놓여 있는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오늘 베이징역에 내린 뒤에 중국 측의 영접을 받으면서 갸오이 타이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갸오이 타이는 황제가 낚시하던 정자란 뜻인데 네. 중국이 국빈급 예우를 할 때 내주는 숙소입니다. 내일이 전승절이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급 인사들은 내일 천안문 막루에 올라서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보게 됩니다. 중국이 이 행사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초대형 무인 잠수정과 인공지능 기반 스텔스 무인기 또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을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중국은 이 열병식에 앞서 어제 러시아와 이란, 인도 등 20개국 정상들과 함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국제기구가 원래부터 미국 반대 성격이 있었던 건 아닌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무역 질서를 흔든 이후로 반서방 연대의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네. 그걸 주도한 게 중국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 그리고 괴롭힘 행동에 반대해야 한다. 다자 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고요. 이들의 결속을 다지는 텐진 선언도 채택했습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 중국 전승절 행사의 키포인트는 북중러 3국의 정상회담이 열릴지 그 여부와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데리고 갔을지가 관심사로 꼽힙니다. 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자녀를 데리고 중국 지도자를 만나는 건 사실상 후계자 신고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민주당 일각의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우려를 표했네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 그래서 별도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어제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틀 전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내란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미 법안도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를 했고요.
내란 사건 1심과 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을 하게 하고 전체 대법관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네. 천대엽 처장은 국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면 사법권 독립이 침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니까 특별법원까지 만들어서 기어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거다. 상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맹폭하고 있고, 개혁신당도 판사 명단까지 직접 짜겠다는 권력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는데, 일단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내일 모레 법사위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기국회 첫날 한복과 검은 상복이 대비됐습니다. 네, 여야는 대치 상황을 보여주듯이 극명하게 다른 옷차림으로 어제 국회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여야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의미를 담아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두루마기 차림으로 개회를 선언했는데요.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개혁신당 의원들은 대부분 색색깔의 한복을 입고 일부는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면서 지금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전통 각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의미라면서 상복 차림인 검은 정장과 넥타이를 메고 참석했습니다. 네. 앞으로 100일간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또 정부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할 걸 예고하는 장면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통일교 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고요. 네. 표결은 이르면 10일이나 11일쯤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당장 오늘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요. 내일 열리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도 마찬가지로 증인 없이 열리게 됩니다. 그만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더 거셀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네, 국방부는 어제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등 7명의 사성장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보통은 기존 대장 중에서 한 명을 합참의장에 임명하는 게 관례였는데, 기존 대장들이 1, 2, 3 비상기업 때 모두 군 수뇌부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전원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합참의장에는 진영승 공군 중장이 내정됐는데,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게 네. 해군 출신인 김명수 현 합참의장에 이어서 연속으로 비육군 출신이 합참의장이 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군 대장을 전원 물갈이한 것과 공군 출신을 합참의장으로 앉힌 건 모두 비상계엄의 중추로 지목된 육군에 대한 메시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이번에 대장으로 진급하는 인사들이 예전보다 2기수가량 젊어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후속 인사의 폭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신임 대장들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서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고요. 진영승 합참의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예금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났죠? 네, 어제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이 담긴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진 건데, 이 한도가 늘어난 건 무려 24년 만입니다. 네. 그동안 1인당 국내 총 생산액이 크게 늘고 물가도 계속 올랐는데, 보장 한도가 그대로인 건 결과적으로 보장 수준이 매우 약화된 거란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 5천만 원씩 돈을 나눠서 뿌려놓은 사례를 가끔씩 보시는데 예금 보호 한도 때문에 이랬던 겁니다. 네. 이제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원금을 1억 원 넣으면 이자가 붙어서 그 모든 금액을 다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제도 시행 첫날을 맞아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던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9,500만 원 수준으로 분산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국에선 이 제도로 인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이 금융권으로 갑자기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첫날은 눈에 띄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국은 급속한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해 정기예금 만기를 10개월, 12개월, 14개월 이렇게 다양하게 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일부 호남과 경북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호남에, 오후까지 경남과 제주도에 순간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면서 앞으로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2도로 열대야가 쉬어가면서 선선한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구 32도, 대전과 전주, 강릉 30도로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화요일 출근길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수원부터 시작된 정체가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이어져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달래내고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버스가 고장나 있습니다. 천안 분기점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서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수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인데요. 영광에서 군산까지는 빗길이라서 주의하시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방향으로는 순산터널부터 시작된 정체가 매송휴게소 더 가서는 비봉 부근까지 이어져 있고요. 팔탄 분기점에서도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당진 분기점에서는 고장난 차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천천히 가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 대표로서 현재 가장 공들이고 계신 사안은 뭔가요? 저희가 개혁신당 차리고 나서요. 그 총선과 대선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만 치르면은 모든 선거를 다 치러보는 것인데 지방선거가 원래 선거 기획하고 이렇게 지휘한 사람 입장에 제일 난감한 선거입니다. 후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수천 명의 후보가 나오게 되고 그럼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요즘 밤새워서 개발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런 선거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적은 수의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선거를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주안점을 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지 2년째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곳은 한 2군데 되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한 10군데 정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 개혁신당이 의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내임 상황 좀 들여다볼게요. 장동혁 대표의 첫 인선, 김도읍 정책위 의장, 정의용 사무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읍 의원님은 부산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부산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취임 초기에 부산에 대한 구설수가 있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좀 불식시키기도 하고. 해수부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해수부 관련해서 입장을 좀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가덕도나 이런 현안에 대해 가지고 김도읍 의원 지역구가 가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신임 정책위 의장 사선 김도읍 의원 대표님이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을 때 같이 합을 맞춘 중진위 의원이시죠? 김도읍 의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평이 좋은 분이고 제가 삼고초려까지는 아니고 한 2고초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도 뭐 삼고초려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선수로 보면 왜 다시 정책위 의장직을 받았을까요? 아무래도 김도읍 의원은요. 본인이 어쨌든 4선 의원을 하면서 중간에 보면 재선하시고 나가지고 내가 정치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공천 신청 안 하시고 막 이랬던 분이거든요. 나중에 그런 당에서 거기는 김도읍 말고는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치에 들어오시고 했던 건데 그만큼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의 위기 상황 그리고 부산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본인이 뒷짐만지고 있을 수 없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좋은 분 모셨습니다. 장동혁 대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이다. 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선 때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일까요? 제가 또 장동혁 의원을 공교롭게 정치 처음 이제 하실 땐 대전에 계셨는데요. 네. 이분을 대전에 있던 원외 당협위원장을 충남 서천 보령의 국회의원으로 제고볼 때 공천한 게 저거든요. 아 인연이 있으시군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장동혁 판사 그 당시에는 장동혁 판사가 어떤 분이냐라고 충청도에 좀 유력하신 분들 2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놀랍게 2분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정치하는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용꿈 꾸는 사람이다. 용꿈 꾸는 사람이다. 용꿈 꾸는 사람이다. 네. 그게 이게 그냥 망상, 허황대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정치를 하면 진짜 크게 한번 돼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했던 말과 앞으로 보여줄 행보는 상당히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어게인 아스팔트 우파로 대표되는 전한길 씨와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한길 씨랑 같이 무슨 용꿈을 논하겠습니까? 네, 그 말씀으로 대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합의된 의견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선 모습인데 김 최고위원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본인이 당선될 때 그 소위 윤어게인 세력이라는 곳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에 대표도 있고 최고위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요. 보통 대표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최고위원이 하는 말이 당론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사전 조율이 다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제가 대표할 때도 김재원, 네. 그다음에 배현진, 네. 조수진 이런 분이었는데 조율 안 됩니다. 그렇군요. 보수 정당으로서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 개혁신당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좀 견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티나게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준석 이름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개혁신당 이름도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당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지칭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오히려 티나는 행동이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그러진 않을 거라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연대가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연대하기에는 너무도 지금 그 당의 상황이 복잡하고 아까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했듯이 그런 분들이 돌출해서 나와서 발언하는 것들이 저희에게는 연대 가능성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 내에는 어떤 그런 연대라고 표현할 만한 움직임
이런 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공존이 가능할 걸로 보세요? 저는 그 전당대회는 어떤 선거든지 간에 낄끼 빠빠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맞아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계가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장동혁이 너무 싫어서 김문수를 밀겠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최악은 피해야 된다. 예. 우선 듣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본인은 최악이라는 건데 우선 기분 나쁠 테고요. 그리고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싫어도 김문수 후보가 했던 행동은 한동훈 대표가 했던 행동에 대한 진정성을 다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지지선언 비슷한 거였거든요. 직접적인 지지선언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동훈계는 개혁 세력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약화됐다. 그냥 본인들이 차악이라 생각하면은 김문수 후보랑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세력 아니냐. 어쩌면 계엄 때도 보면은 한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이런 것들. 결정적인 순간에 희한한 선택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다 이제 더 이상. 공존의 여부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공존을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갔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용기를 내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그냥 평론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 유대관계가 남다르신데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자생력을 상실한 정당은 해체하고 일부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뭉쳐서 정통 보수주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틀린 말은 없는데요. 근데 이거를 할 실행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심점이.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가 뭐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젊은 세대 중심으로 그 인기도 좋지만은 지방선거 때 그러면은 그 많은 후보자들을 모이게 할 만큼의 그런 역량이 있느냐? 그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어는 옳은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네, 누가? 그럴 만한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은 지금 보수에서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지난번에 대선 나왔겠죠. 이 보수 신당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방선거는 특히 어렵습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 TV 홍카콜라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과거에 이제 홍카콜라라는 채널이 굉장히 성공했고 이랬던 거는 그 당시에 처음 유튜브 정치 채널들이 등장했고 그 안에서 경쟁이 덜할 때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홍카콜라 컨셉으로 나오셔서 했을 때 언론이 얼마나 받아주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사실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지금 홍카콜라에서 방송한다 그래도 그것만으로 뜨긴 어렵고요. 그 홍카콜라의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얼마나 보도해주냐의 문제인데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소통하는 행보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민주당과 여당 특히 정청래 대표가 야당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비해가지고 본인은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다면은 저는 그걸 하나는 자신감이거든요. 네, 만나도 내가 상대할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났으면 그래도 야당의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만나가지고 네 말 듣고 나는 내 맘대로 하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치의 물꼬가 트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독 회담을 약속해주면 회동에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건가요? 모든 영수회담에 대한 그 야당 대표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 뭐 예전에 황교안 대표 때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과정이고 실제 여기서 그냥 한 발 빼는 쪽이 통 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한 발 빼는 쪽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항상 팽팽하게 맞섰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래 그렇게 하자. 네. 그러니까 둘이 만나자라고 네. 하시면 대통령이 통 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가 뭐 형식을 가리지 않고 민색이 위주가니까 어떻게든 만나겠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한 점 따는 거고요.
원래 정치가 그런 겁니다. 교착점에서 한 발 물러서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대중적으로 한 점 따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 그렇죠. 자신감이죠. 정기국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표께서도 의장의 제안대로 한복을 입으셨더라고요. 배경은요? 뭐 제안 자체가 나쁜 제안이 아니고요. 사실 한복을 입을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이 한복에 상복으로 되는 거는 좀 전략적으로 이게 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일 수 있는 착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술적으로도 왜 그런 선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비되는 효과는 컸던 것 같습니다. 한복을 입으면서 차라리 뭐 전투복 비슷한 입는다든지 다르게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제가 KBS의 과방위원으로서 청탁 아닌 청탁을 했습니다. 어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극 복장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아, 그렇습니까? 한복이 없으셨던 거예요? 예. 제가 원래 옛날에 유학 시절부터 네. 불멸의 이순신 광팬이었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포졸복이라도 빌릴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예, 안타깝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했습니다. 그걸 차라리 그런 다른 이쁜 거 말고 다른 걸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사극 복장 재밌는 거 많거든요. 예. 그런 거 좀 했으면 재밌을 텐데. 개혁신당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전략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뭐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오히려 보수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와 정책적 스탠스, 철학적 정책적 스탠스에서 선명한 반대 입장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가 대선 토론 때도 그랬던 것처럼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빗대어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쿠폰 경제를 쿠폰 주도 성장, 쿠주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것의 허점 같은 것들도 개혁신당에서 많이 지적할 계획이고요. 국민연금 올 초에 개혁한다고 해서 모수 조정한 다음에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 자동 안정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이런 정기국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언급하고 이슈화시키려고 합니다. 오히려 쟁점 법안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좀 내보겠다. 미래지향적인 정책들 얘기 많이 해야겠죠 저희가. 네. 쟁점 법안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대의 최근 온도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를 한 3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내가 당선되기 전에 했던 말 중에 좀 고쳐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논리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시면요. 검찰 개혁의 큰 기조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굳이 따지고 보면은 공수처도 수사랑 기소를 같이 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개혁의 대상이냐. 그리고 특검도 지금 보면 전부 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최근에 특검 재미가 좋으니까 계속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나 아니면 대통령 측에서 좀 의견의 조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려 그러면은 수사에 있어서는 뭐 초동 수사는 모르겠지만 아주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보완 식으로 수사권. 하면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해야 되는 공수처나 특검과의 논리적 모순도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경고인가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민영배 의원 이문정 동부지검장 발언에 대해서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하고 있다. 인신공격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걸 괜히 논쟁과 싸움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싸우라고 한 거 맞습니다. 예. 이문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으로 넣은 것 자체가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 싸우라고 싸웠더니만 왜 싸우냐고 하는 거는 이문정 검사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문정 검사를 임명할 때만 해도 분명히 싸움을 걸을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와서 이제 발 빼려니까 거기를 타박하는 그런 어떤 프로레슬링식 지금 언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 중에서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지금 보고 계세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다 총 책임진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권력형 범죄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뭐 민생 문제, 뭐 펀드 사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수사하려면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충분히 이전되지 않고 다른 주체로 이제 수사가 넘어가게 되면은 피해 보는 거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런 수사가 안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사 역량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은 지금 당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수사 역량 아니면 어떤 그 사법 처리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좀 신속히 되는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당위적인 부분보다 그 부분이 좀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나 아니면 조선시대로 가면요 수사 되게 잘해요. 그냥 두들겨 패거든요, 그냥. 그래가지고 인권 하나도 없이 그냥 수사하면서 내 죄를 알렸다면서 계속 두들겨 패는 거거든요. 그걸 근데 우리가 근대 현대 사회를 거치면서 인권 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래도 이제 법에 따른 어떤 이런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개혁의 방향이었는데 사실 이게 무너지고 이게 최근에 검찰주의 또는 검찰 뭐 우선주의 이런 게 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적폐청산한다고 2명의 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겁니다. 이름하여 윤석열, 한동훈.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못하는 수사는 없다. 다 잡아 가두고 멀쩡한 한 수갑 채워가지고 망친 줘가지고 그 극단적 선택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사실 권력이 검찰에게 하명 수사나 아니면 실정 내기용 수사를 하라고 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윤석열 검사가 이제 갑자기 획 돌아가지고 자기들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교각사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어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했어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화면을 좀 CCTV를 열람했는데 그 본 화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어제 그 영상들이 유출돼 가지고 메신저 방에도 돌리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요. 네. 글쎄요.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기대치나 정치적 기대치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요즘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속보 이러면서 무슨 특검에서 수사하는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새로 발견된 어떤 아주 뭐 잡다한 비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만 하더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기대치가 살아있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면 실망감이 막 표출되고 회자되고 이랬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서 아무리 자극적인 게 나와도 원래 저런 사람이지 이러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대통령 취임했을 때부터 기대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너무 과도하게 계속 국면을 끌고 나가는 거는 뭐 여권 입장에서야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더 큰 실망감으로 이재명 정부가 반사이익이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애초에 기대치가 없는데 무슨 실망감이 더 생기겠습니까? 저는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실망스러웠지만은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영상을 트는 애 마는 애 무슨 뭐 검증을 한다니 이런 거 자체가 그렇게 한가하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대국민 공개를 했을 때 여론은 어떻게 볼까요? 자극적으로 가겠죠. 예를 들어 실제로 탈의하고 속옷을 입고 있었냐 뭐 이런 것들만 보겠죠. 그런데 어제 흘러나온 영상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들으면서 상상했던 그런 탈의하고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 이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뭐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런 선정적인 이런 내용을 국회가 너무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란이란 게 뭡니까? 헌정 질서의 중단을 획책하는 그런 행동들인데 저는 이런 특별재판부를 만들게 되겠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법원이 1차적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영장에 대해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법원을 가겠어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삼권 분립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을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삼권 분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 모순이다. 민주당이 좀 진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얘기도 좀 묻겠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죠. 이 대표께서 감옥에 다녀왔지만 교정 교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 날선 비판을 계속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분이 왜 감옥 갔는지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이분이 민주화운동 하다 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입시 관련 비리, 뭐 위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너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 2030 세대를 훈계하려 든다든지 옛날에 서울대 교수였으니까 뭐 훈계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학생들한테 지금 어디서 지금 그 형을 살다 나오신 분들이 국민에게 네가 그 군이 뭐니 이러면서 지금 가르치려 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사실 가기 전부터 SNS 이런 것을 좀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그 감옥에 계신 동안 네. 그분이 바뀐 것 같진 않다. 그래서 교정 교화가 좀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사면제도 어제 저희 개혁신당에서 토론에서 했는데요. 네. 사면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요. 사면을 받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본인이 자신의 죄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를 이야기한 경우에만 저는 사면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의 슈퍼라디오 DJ 하입니다. 오늘은 선미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휠체어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 여행은 늘 망설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올 여름 저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공항에서 장애인 편의 차량을 지원받고 이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제주에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니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은 새벽 사이 비가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남부 곳곳으로는 여전히 비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남부지방은 오늘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의 5에서 60mm 정도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아침까지 호남에, 오후까지 경남과 제주도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동해안에는 오늘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가 그치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몹시 무덥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2.8도로 비교적 선선한 출근길인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대구 32도, 대전과 전주, 강릉 30도,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 소나기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8도, 습도는 91%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성격 인터뷰, 이번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 구치소에 서울구치소에 가서 CCTV를 열람했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담은 CCTV인데, 그러고 나서 여당에서 윤 전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서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했다, 이렇게 공개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만 이슈를 키우려고 하는 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저는 뭐 상당히 그 괜찮은 그 외교를 하고 왔다. 네.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근데 좌파 일각에서는 이거 굴욕 외교다. 왜 일본 가서 과거사 문제 제대로 그 건드리지도 못하고, 미국 가서는 그냥 너무 굽신굽신하고 예정에도 없던 $1,500도 뭐 그것까지 선물까지 주면서 결국 그것뿐이 못했느냐. 일각에선 굴욕 외교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익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나름 뭐 평가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 선서할 때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헌법 46조에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근데 이게 국익을 위한 행위인가요, 이런 게? 뭐 국익뿐만 아니라 국격을 추락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뭐 망신 주기, 국민 알 권리를 떠나서 집권 여당의 아니면 범여권의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알 권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알 권리와 관음증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이 꼭 이런 모습 보고 싶을까요? 예. 지금 민주당 몇몇 의원들 보면요, 그 과격파 의원들 보면 이분들이 그 비유를 하자면 로또 맞아갖고 벼락부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게 그분들한테는 그냥 로또 같은 거였어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땀을 흘려서 정권을 획득한 게 아니라 거의 그냥 그 로또 맞아가지고 벼락부자 돼. 그러다 보니까 로또 맞아갖고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그 부를 주체를 못하고 막 망가지잖아요. 지금 민주당 몇몇 의원들 모습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거의 뭐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권력을 주체를 못하고 그 절제력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대국민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공개할까요? 근데 민주당 그 법사위 간사 그 김영민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 나와서 자기가 봤는데 뭐 추한 모습이라서 그냥 저만 보고 끝내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들 그 전체 영상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부각시키는가, 굉장히 그 영상 전체를 안 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그렇게 또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짚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당시 체포영장 시도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쳤다고 주장을 했는데 영상을 본 법사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건가요? 근데 저는 어제 저는 영상을 보질 못했고 당연히 그 영상에 나오는 그 대화 이거를 막 속기로 받아친 네네. 그거는 봤는데 그 얘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그냥 계속해서 반말로 뭐 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존댓말과 반말 이렇게 좀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구차하게 뭐가 맞고 이런 진실 공방 벌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체포영장 집행 거부하면서 어차피 나는 거기 끌려가도 진술 거부한다. 그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강제력을 물리력을 이용해서 전직 대통령 억지로 끌고 온들 그게 무슨 그 실효성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럼 뭐 수사 과정에서 못 밝힌 게 더 밝혀집니까? 특검은 왜 그런 데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한 지 한 열흘 정도 됐나요, 이제? 초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선되기 전과 당선된 후 여기서 굉장히 그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행보에 대한 그 스탠스를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데 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저는 외줄타기 비슷한 그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오른쪽을 파고들지 않았습니까? 가장 오른쪽. 그걸 사람들은 극우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그쪽을 파고들어서 가장 자극적인 언어로 그쪽 지지층을 열광시켜서 거기서 이제 몰표를 받은 건데 근데 지금 그거대로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른바 그쪽에서 그 장동혁 후보를 막 지원해 준 그쪽 유튜버들이라든가 전한길 씨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스팔트 우파.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좀 관망 중이지만 일정 시점에 가서는 당신 뭐야? 우리한테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관망 중인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장동혁이 이렇게 반원으로 따지면 그 선거운동할 때는 거의 180도였다. 예. 근데 이제 이 반원으로 따지면 중간이 이 중도가 한 90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80도에서 하루에 1도, 2도씩 좀 좌클릭 좀 쭉 하다 보면 그래야 지방선거 치를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장동혁 대표 본인도 중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이른바 그 아스팔트 우파 그 유튜버들이 언제까지 그거를 봐주고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위태위태하다고 보는 이유다. 장동혁 대표 일단 첫 인선 정책위 의장의 사선 김도우 의원, 사무총장의 정의용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인선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대체적으로도 무난한 인사였다. 그 두 사람 모두 합리적이고 개파색에 그렇게 아주 센 그것도 아니고 화합형 인사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아스팔트 우파에서는 벌써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김도우 의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유튜버들도 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신청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석방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네. 당에서는 일단 합의된 입장 아니다 선을 긋고 있는데 김 최고위원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엄청난 장동혁 대표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있어요. 김문수 최고위원의 이 발언 하나하나가 장동혁 대표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있는데 뭐 윤 대통령 석방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뭐 어디 또 언론 인터뷰 나가서 계엄에 대해서 그 정당화하고 좀 충격적인 주장이 헌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왜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 법적 판단하느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요 당론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정리하겠다. 이게 이제 선거 때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국민의힘의 당론이 뭐냐면은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부당한 것이었다. 계엄 잘못이에요. 탄핵은 4월 4일 이후로는 탄핵 승복입니다. 계엄 잘못, 탄핵 승복.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이에요. 근데 이 김민수 최고위원은 계엄은 정당했고 탄핵은 승복할 수 없다. 탄핵 불법안이에요. 그 누가 당론을 어기고 있죠?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론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후보 시절에 본인의 말에 네. 따르면 김민수를 징계를 해야 돼요. 못 하잖아요. 징계하는 순간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던 그 유튜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그럼 당론을 위반한 사람도 징계를 못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찬탄파를 뭐 어떻게 한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자꾸만 장동혁 대표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내부 총질러들 정리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사실상 무력화돼 버렸어요. 당론 어긴 사람도 뭐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데.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한테도 한번 물어봤지만 이 얘기 전략기획부총장을 하셨으니까 이 얘기 물어볼게요. 최고위원의 발언 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사전에 조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최고위원 본인이 작심하고 꼭 발언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전 9시에 최고위원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30분 전에 그 옆에 또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뭐 좀 오늘 뭐 어떤 얘기 할지 뭐 사전에 좀 조율하는 그런 거는 있지만 그게 뭐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본인이 저는 오늘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본인 스스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해 가지고 뭐 제동이 걸리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최고위원 회의 때 그냥 속단말로 질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보십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신지호 부총장님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국힘 소속이면서도 계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를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참담한 심정이 드는데 그 계몽령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성이 높은 분들인가요? 무지성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이거 입틀막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이런 식으로 그 공갈 협박하는 거는요. 이거 자체가 사실상 징계감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징계감이에요. 국민의힘 소장파죠. 김용태, 김재섭 의원 전한길 씨를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결단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외줄타기라고 표현하는 게 예. 이 부분도 좀 의외였습니다. 윤어게인 외치는 이 전한길 씨 자신에게 공천 청탁이 들어온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어떤 행보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태 의원이 어제 아침 뭐 어디 라디오 인터뷰 나가서 예.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 너무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전한길 씨에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람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런 뭐 공천 부탁을 실제로 전한길 씨에게 했다면 이 당의 공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그 공천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설령 그런 청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과시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생각이 모자란 것 같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고심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진정성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중도를 얻기 위해서 좌클릭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보수의 매력을 발산시켜서 중도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 뭐 말은 그럴듯한데요. 네. 이거 굉장히 오만방자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선거는요. 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표를 주는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는 물음표예요. 그런데 유권자들을 향해서 야 당신들이 내 쪽으로 와. 이건 굉장히 오만방자하게 들릴 수가 있죠. 일단 당분간은 저희 언론에서도 뭐 예견했듯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친한계와의 어떤 뭐 갈등이나 분열은 당분간은 좀 지켜보는 입장입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며칠 전에 뭐 장동혁 대표 당선 축하 인사도 했죠. 축하 뭐 덕담도 하고 지켜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에 대해서 뭐 부당한 뭐 도발을 한다. 그러면 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뭐 저희가 먼저 시비 걸고 할 이유는 없겠죠. 정기국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개회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상복을 입은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상복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의 한복도 그렇고요. 그 국회 전체가 아까 윤 전 대통령 속옷 저항 그 영상 비슷하게 저런 게 무슨 해외 토픽 이런 데 실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인식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덧센 특검법 야당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 사법의 소지가 있다. 독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 재판부 어떤 재판부가 될지 사건 배당은 법원의 고유 업무인데 왜 입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게 그냥 법상식이고 이 나라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그 탈레반 세력들이 이 거저 꽁으로 얻은 권력을 지금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이 권력 남용을 하는 거거든요. 권력 오남용입니다. 이거는 입법 권력의 입법권의 오남용이에요. 그리고 무슨 3대 특검 무슨 위원장 하는 그 전현희 의원이요. 네, 총괄위원장. 네, 총괄위원장인가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더라고요. 지기현 판사를 법원이 자체 징계하면 내란 특별 재판부 안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의도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고백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그래서 또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그럼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민주주의 파괴자들이나 할 수 있는 언행들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국회가 법관 임명에 관여할 때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고 또 위헌이 판단되면 역사적 재판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당과 정부 이견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논의 과정이라는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3개월 좀 되는데 와 이런 문제 가지고 대통령의 의중에 반하는 그 주장과 행동을 하는 그 집권여당 대표와 상당수의 의원들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게 사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정면으로 그냥 비판을 하잖아요. 이견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견이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이견이 있으니까 자꾸만 없다라고 이렇게 봉합을 하는 거죠. 예, 이견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 지금 뭐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지 행안부에 둘 것인지 그게 이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은 뭐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3인 회동에서 그거는 그 행안부에 두기로 결정이 됐다 그랬는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결정된 바 없다. 뭐 이게 이견이 없는 겁니까? 근데 집권 3개월 요 2, 3개월 요때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다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치받는 듯한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개 토론을 주문했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정청래 그 대표가 그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당대표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인터뷰할 때 추석 전에 다 끝낼 거다 했더니 우리 앵커님이 추석 전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막 그 화를 내고 막 뭐 나가고 싶다 뭐 방송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제가 좀 바깥에서 그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좀 토론도 해보고 뭐 하자는 거는 그렇게 빨리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는 사인 아니겠어요? 예. 이 박상혁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걸 이제 신중론이나 속도 조절론의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부총장님은 좀 다르게 보시는군요. 아니 그 간단합니다. 지금 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 사정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정 기능. 근데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의 칼이 이 대통령에게 왜 필요한지 대통령이 대부분 다들 느낀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인데 근데 이제 지금 그 정청래 대표 얘기대로 만약에 결론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걸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뭐 중수청 뭐 그 국가수사본부 이런 데 맡겨서는 좀 안 될 거예요. 그때마다 특검을 만들어야 돼요. 제대로 된 사정의 칼을 좀 휘두르려고 하면은요. 그때마다 뭐 지금 3대 특검 하듯이 특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특검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특검은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검찰 개혁한다면서 검찰은 수사 기소를 완전히 쪼개가지고 서로 교류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법무부에 놓고 하나는 행안부에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특검은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 아니에요.
세 개나 동시에 출범시켜갖고. 근데 특검은 거의 무소불위의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그렇게 세게 뭔가 수사하고 뭐 사정을 할 일이 있으면 특검을 또 해요. 특검법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입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 쪽에서 당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해 검찰에 장악됐다고 하고 대통령이 인사한 인물에 대해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규정을 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의 그 규율이라고 할까요? 기강이라고 할까요? 이거 공직 기강의 문제거든요. 이게 엉망진창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현직 검사장이 동부지검장이 어떤 특정 정당과 특정 성향의 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패널로 나가서 자기가 소속돼 있는 조직의 뭐 핵심적인 인사들을 뭐 오적이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직 기강이 이렇게 이건 완전히 그 문란해도 이렇게 문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임은정 검사장 당연히 이거는 징계감이에요. 이 얘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선이 좀 쏠리는 부분인데 다음 주 정도에 표결이 진행될 거란 관측인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글쎄요. 뭐 아마도 뭐 지도부에서 숫자로는 뭐 안 되잖아요. 숫자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면 뭐 집단 퇴장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참여하지 않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사퇴 요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잘 걸렸다 임은정 그렇게 하는 거죠. 임은정은 괜찮은데 이진숙은 문제예요.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문제 삼는 게 뭐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무슨 극우 유튜브에 네. 출연해 갖고 뭐 약간 뭐 그런 발언을 네. 했다. 그 임은정은 뭐죠? 그러니까 아까 똑같습니다. 그 저희 당에서 김문수 최고위원의 그런 발언을 징계를 못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징계 못하듯이 예. 임은정을 징계 못하는데 이진숙만 징계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 최규정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한두 끝도 없이 뭐 그냥 뭐 까도 뭐가 나오는 분 같으니까 뭐 잦은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어때요? 이번에도 또 증인 참고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여야 모두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인사들을 증인 참고인으로 내세우고 네. 그래 합의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증인 참고인은 없는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국회 행태는 좀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야당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죠. 예. 인사청문회가 그럼 있어서 뭐 하느냐. 예.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게 되면은. 근데 이것도 이제 과거 같으면 그래도 여당에서 야당이 좀 무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다는 아니라도 일부는 좀 수용하는 그런 식의 좀 그 타협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게 국회 관행이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 국회에서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는 건가요? 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거 인사청문회 만든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무력화, 형해화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2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고 소식부터 알아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네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자가 좀 더 늘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으로 31일 밤 11시 46분쯤 아프간 동부 난가르주의 도시인 잘랄라바드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도상 보면은 아프간과 파키스탄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아프간 내무부가 지진 발생으로 최소 622명 사망하고 1,500명 이상 부상했다고 밝혔는데 AFP 통신에서는 사망자가 800명 그리고 부상자가 2,500명이다라고 잠시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잘랄라바드는 산악 지역에 있고요. 인구가 20만 명 정도 거주하는 곳인데 주로 진흙과 돌로 지어진 집이 많습니다. 아하. 게다가 그 주말 동안에 폭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반도 약해져 있고 기반 시설도 약한데 그 가운데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프간 정부 대변인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지만 현장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고요. 또 구조팀이 현장에 계속 일단 작업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상황뿐만 아니라 구조 상황 파악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CNN 방송은 산비탈 따라 무너진 집의 잔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치워가면서 구조 작업을 하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헬기를 이용한 수색 구조 작업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160km 떨어진 곳이 바로 수도 카불인데요. 네. 거기서도 진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진이 감지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지질 연구소에 따르면 아프간은 인도판과 유라시판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진이 2023년 10월 달이었고 서부 헤라트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그때는 2,000명 이상 숨지고 사상자가 4,500명이었습니다. 네. 이 중국 전승절 행사 네. 열병식이 내일입니다. 북중러 정상 한 자리에 모입니다. 네, 일단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열차를 이용해서 2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에 북중 국경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 2019년 1월 이후 거의 6년 8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관영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도 전용 열차가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고 이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사진을 공개하면서 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 내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선희 외무상 그리고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추정된 인물이 함께 탑승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배우자인 리설주 여사 딸 주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의 동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사진에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해외 나갈 때 출발 직후 북한에서 공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9월 달에 러시아를 갔을 때는요. 방문한 이틀 뒤에 관영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출발하자마자 북한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가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에서 국경을 건넌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승절 행사는 내일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함께 참석하면서 북중러 세 정상이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접경 지역인 단둥 일대 호텔 예약이 제한되면서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단둥시 경비가 굉장히 강화됐다고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가 단둥시를 통과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단둥시 시내에 있는 다수의 호텔들도 숙박이 제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니혼기자신문은 한 호텔에 가봤더니 현재 휴업 중 6일날 영업 재개 이렇게 공지가 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숙박이 가능했던 호텔에 문의를 해봤더니 중국 신분증을 가진 사람만 숙박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적을 묻고 북한 이외 외국인은 숙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인 호텔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삼엄한 경계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가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승절 행사에서 자리 배치도 좀 관심입니다. 맞습니다. 뭐 보통 뭐 좌총령 500호 이런 말을 이제 흔히 하는데요. 가장 측근 인사가 제일 중요한 사람 양쪽 옆에 앉게 되는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앉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른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 정상이 앉아서 중국의 최신 무기를 감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천안문 막리에 올라가서 중국의 미래적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무기를 볼 것이고 이게 결국 신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될 것이라는 서방 측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홍래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말을 인용해서 외국 정상들 26명 정도가 시수석 초청으로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을 가장 먼저 소개했고요. 그다음으로 김 위원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석 배치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인물들 두 사람이 시수석 양쪽에 앉게 된다라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조윤주 캐스터가 네. 말씀해 주셨지만 신냉전의 신호탄이다. 이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1990년대 옛소련과 유럽 공산권 붕괴에 따른 탈냉전 이후에 북중러 정상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열병식이 신냉전의 신호탄이 될까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진핑은 미국 주도의 국제지사를 재편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열병식과 그리고 항일 전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는데요. 네. 중국이 이번 열병식에서 각종 신형 무기 체계를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신형 전차,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1일 폐막한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무대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혼란을 이용해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맞서는 주저절의 단결을 하는 그런 자리를 중국에서 만든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이제 다 알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 관세 전쟁 이것 때문에 공동의 불만을 가진 여러 나라들이 결국 상하이 협력기구 모임에 모인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블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렌드라 모디 인조 총리가 네. 상하이 협력기구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이 바로 7년 만이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인도 같은 경우는 좀 어느 한 것에 치우치지 않는 약간 중립적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미국과는 좀 반대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도 시 주석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들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낼 기회로 이번 회의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모디 총리도 역시 미국에 인도의 중국에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꼭 미국만 우선시 두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하고 미국의 관계가 지금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인도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하는 것처럼 인도도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지난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상호 관세의 근거로 삼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두고 이게 사실 대통령 권한에게 물론 대통령이 부과하는 건 맞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쓰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이걸 근거로 해서 상호 방세를 부과했는데요. 이게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네. 이 법이 1977년에 발효가 됐는데요.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외교, 경제와 관련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에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도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이 관세 결정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라고 1심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왔고요. 네. 2심 법원에서도 관세 무합 판결을 내리려면 상호 관세 적법성 이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때까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관세 부과는 10월 14일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11명의 항소법원 법관 중에서 7명이 상호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판결했는데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이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해서 전 세계 지금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 법원도 이게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이 10월 14일. 네. 되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안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만약 혹시라도 1심과 2심에 이어서 대법원도 만약에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미 관세 협상을 체결한 국가들도 관세를 다시 한 번 더 재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미국 정부 입장은 아주 강경합니다. 폼 밴디 법무장관도 즉각 상고 방침 밝혔고요. 네.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원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각자 협상을 계속 할 것이라면서 그 전날에도 특정 국가의 무역 담당 장관과 통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극도로 편향적인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면서 잘못된 거라고 주장했고요. 만약에 이 법원의 판단대로 간다면은 미국이 총체적 재앙을 맞게 될 거라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미국 네. 상무부의 조치로 우리 반도체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지난달 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했던 미국산 제조 장비의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했습니다. 네. 중국법인, 그러니까 삼성전자 중국법인과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부여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철회한 데 조치에 따른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기업들이 건별로 미국 상무부에 미리 수출 허가를 받아야지만 수출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120일의 유예기간 적용이 되긴 합니다만 내년 초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장비를 들일 때마다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굉장히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어제 모두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대에서 3% 넘게 빠지면서 67,600억 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네. SK하이닉스도 거의 5%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5만 6천 원에 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가자지구 얘기도 해보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신탁 통치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뭐 트럼프 정부가 그 가자지구를 리조트처럼 만들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뉴스 네.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실제로 논의가 됐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최소 10년간의 신탁 통지 및 리조트 산업단지 건설을 골자로 한 가자지구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그 문서를 봤더니 전후 가자에 대해서 그레이트 트러스트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해당 문건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 회람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문건에 따르면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자 지구를 휴양지로 바꾸는데 그걸 미국이 10년 동안 신탁 통치하면서 리조트 최첨단 제조업 기술 허브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탁은 가자 지구 내 하마스를
쫓아내면 물러나면 사실 뭐 물러나면 있긴 합니다. 쫓아낼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양자 협약을 통해서 통제권을 넘겨받고 그리고 공식적인 다자 신탁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이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200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떠나는 가자지구 주민에 대해서 인당 5,000달러 돈으로 700만 원의 현금과 4년치 임차료, 1년치 식품 가격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게 돈을 주고 내보낸다고 하긴 하지만 과연 주변국에서 받을지도 모르겠고 이 돈 받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누가 나갈지 이것도 좀 걱정되긴 합니다. 지금 있는 주민들을 다 어떻게 보면 내보내고. 소개시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이번엔 정부가 추진하는 상병수당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아파서 쉬는 일정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금 시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KBS 강병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병수입니다. 상병수당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고 왜 필요한 건가요? 네, 이 상병수당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기도 하잖아요. 시민분들도 굉장히 좀 필요한 제도일 것 같은데 이 상병수당이라는 건 결국 이제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노동자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는 이제 치료에 집중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그 시간 동안 소득 없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하나일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돈이 없으면 결국에는 일을 못함으로써 소득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빈곤으로 추락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악순환을 끊겠다 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 외 질병 부상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산재랑 조금 다른 게 네. 업무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일전에 코로나를 생각해 보면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 다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충분히 쉴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데 그때 이 코로나19 같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할 때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소득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 그 코로나19를 계기로 사실 이 상병수당이 굉장히 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시작된 게 그때인가요? 네, 이 당시 좀 아프면 쉬세요 이런 말이 많이 방역의 핵심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프더라도 우리나라 문화상에서는 아파서 내가 쉰다 그러면은 혹시 상사가 뭐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주변 동료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아픈 거를 조금 참고 그냥 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역상의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전염병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프면 쉬세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막상 아프면 쉬어서 돈을 못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정말 이 빈곤으로 추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좀 떠오르게 됐었죠. 그래서 이 아파서 쉼으로 인해서 노동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는 게 사회적 화두로 떠올라서 2022년 이제 7월부터 정부가 네.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 대상자가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총 14개 지역에서 실시가 됐고 지금은 1단계 6개 지역은 종료가 돼서 현재는 8개 지역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소득 중위소득 이제 50% 아래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업무의 질병 아까 말씀드린 여러 꼭 이게 반드시 뭐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뭐 허리나 아니면 몸 같은 곳에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그 외의 사유로 일을 하는 외의 사유로 크게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징빙만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은 상병수당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가 사용률이 여전히 낮은가요? 취재를 해보면 어떻게 체감이 됩니까? 정말 많이 체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 문화도 있고 또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이 꾸준한 여러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 중 한 10명 중 8명 이상은 아프면 쉬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유급병가처럼 정말 아파서 쉬더라도 나의 소득을 제대로 보존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게 일부 대기업 그리고 또 공공 부분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상황임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쉬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5인 미만 사업장도 많고 또 자영업자분들도 많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사회적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더 아프면 쉬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유방암 삼기셨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위해서 좀 쉬어야 한다라고 보육교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보육 시설이 얘기를 했는데 작은 곳이니까 당신이 쉬면 다른 사람을 채용도 못하고 하는데 왜 우리의 입장은 생각해주지 않고 사직하지 않고 그냥 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병가를 내면 그렇죠. 그런 거군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아프면 쉬지 못하는 좀 경우가 많이 생겼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정부가 이 상병수당 제도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네. 기대하는 효과 좀 전해주시죠.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이제 소득 절벽을 막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득 절벽으로 인해서 빈곤으로 추락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주거, 돌봄, 양육도 이렇게 연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많지 않은 적은 돈이라도 가장 필요한 시점에 확실하게 주겠다라는 생각이 이 상병수당의 기본적인 배경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병수당은 1, 2, 3단계로 나눠서 1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곳은 8개 지역입니다. 금액은 최저임금의 60% 수준 그러니까 하루에 한 4만 8천 원 정도를 받는 걸로 하고요. 네. 최대 15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노동계에서는 사실 이 돈이 좀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요구도 이런 비판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이 상병수당을 직접 받아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막상 좀 받아본 분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정말 내가 가장 어려운 시점에 나에게 좀 재기의 힘을 그리고 좀 사람이란 게 충분히 좀 아플 때 제대로 쉬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면 내가 일을 조금 더 잘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어 보여가지고 저희가 인터뷰 해본 분들 중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공중보건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이 아플 때 제대로 쉬면 뭐 감염 같은 위험성이 아무래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아플 때 제대로 쉬는 거는 결국에 아플 때 일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저성과 또 사고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부수적인 효과도 크네요. 맞습니다. 제대로 쉰다는 것이 굉장히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부도 고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상병수당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사실 정부의 지금 원래 시범 사업이라는 게
올해 종료되고 올해부터는 본 사업이 예정이 됐었습니다. 네. 원래는. 근데 이게 여러 이유로 지금 2027년으로 지금 미뤄진 상태인데 정부의 고민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 정부는 일찌감치 상병수당을 도입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라들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 부작용들을 보면 뭐 장기간 병가를 남용한다든가 혹은 이게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노동 의욕을 저하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과도한 재정 지출의 문제도 분명히 이제 돈을 많이 써야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 측의 설명이고 이런 사례를 좀 참고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뭐 노동의 의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이어서 시범 사업이 조금 더 길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용 형태상 또 자영업자 등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의료 이용률도 좀 높은 편이라고 해요. 정부 측의 설명으로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상황의 이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병수당을 좀 면밀한 이 제도 준비 없이 도입했다간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상병수당 제도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 네. 이 절차나 이런 부분 한계는 없습니까? 사실 직접 현장에서 보고 이걸 이용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뭐 노동계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 시범 사업 진행 중에 좀 나타나고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금액 또 기간 뭐 한정적인 대상 복잡한 절차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의 60% 수준이잖아요. 이게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노동계에서는 너무 적은 돈 아니냐 정말 뭐 20일 한 달 가까이 받아도 100만 원 남짓의 돈은 제대로 생활 수준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은 돈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조금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계라고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은 배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 진행 중에는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은 아예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네.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직접 만나봐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깊게 들어봤는데 이분들은 정말 이 일을 그냥 제가 아파서 좀 쉬겠습니다 하는 순간 바로 일을 그냥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비정규직 비율이 워낙 높기도 하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가장 주요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조금 더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노동계 측에서 말하고 있는 제일 큰 아쉬운 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전히 시범 사업 진행 중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병수당이라는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홍보가 좀 적게 된 부분도 있고 실제 이용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인정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요. 특정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좀 서류를 받고 해야 되는 게 이제 부정수급을 막고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막상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크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사업도 진행되는 거죠? 지금 정부의 입장으로는 2027년부터 본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하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문가들,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좋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시사제작국 강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